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살면서 에어컨이라는 것을 쓸 일이 거의 없던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도 기온이 요즘 섭씨 4, 50도를 넘나든다고 하죠. 이 때문에 사망자도 속출하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소식들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지금도 유행이죠, 먹방이 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요즘 인기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먹방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우리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또 논란도 있다는데요.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증시에서 게임 업종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꽤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동안 게임 유통 허가권인 판호를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에게는 발급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콘텐츠 회사들에게도 이제 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증시 업종 분석 시간에 게임 업종의 요즘 핫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 시장은 거의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 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슈는 뭐예요? 보합권이기도 하고 지수가 하여튼 3,300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는데 강세장 느낌을 확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좀 주춤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네. 오늘 이슈를 잡자면은 그 유가인데요. 유가가 하여튼 WTI 기준으로 75달러를 넘어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올해를 바라봤을 때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제서야 인식들을 하는 거죠. 특히 오늘 시점에서 좀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번에 오페크 플러스 이 회동이 끝나고 나면 유가가 좀 안정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회의가 좀 하루 연기됐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좀 느슨한 형태의 어떤 증산이 이루어지면 유가가 70달러 전후에서 굉장히 장기간 머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코스트, 비용 부분이 올라왔을 때 과연 기업이익이 어떻게 될까. 제가 아마 이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자주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네. 결국 그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는 징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가가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고 계속 이 상태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엿보이면, 네. 기업들은 주로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원자재를 갖다 쓸 테니까 비용 부담도 대표적인 된다는 거죠. 예. 네. 유가가 이런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더욱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폭염이 지구를 휩쓸고 있는데, 네. 미국을 특히 농산물 가격도 다시 꿈틀거리는 가능성도 있고,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강하게 유지가 되었을 때 네. 흔히 말하는 코스트 푸시 어떤 인플레이션 가능성, 또 극단적인 분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하겠죠. 예. 근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기업 이익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 항상 걱정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왔고요. 역설적으로 또 유가가 이렇게 되면 사우디나 이런 곳들은 재정 환율을 보면 40달 45분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쪽에서도 발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득이 되는 곳들도 있고, 해외 건설, 플랜트 이런 쪽도 좋겠죠. 예. 그러게요. 유가가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걱정인 업종도 있고, 또 네. 거기에 대한 직간접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긴 하더군요. 네. 어쨌든 증시 전체적으로는 꼭 호재만은 아니다, 그게 부담되는 그쵸. 경우도 있고, 네. 그렇다는 말씀이고, 국제 유가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60달러 선이었는데 어느덧 75달러예요.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기자님. 그러니까 예. 넘어가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유전도 잘 가동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가 싶었는데, 요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 겁니까? 왜 그때보다도 더 올라 있죠? 일단 수요 기대도 있고 투기적 수요도 들어와 있고, 무엇보다 공급 물량을 잘 안 늘려주는 거죠. 특히 말해서 우리가 이란과도 다시 증산, 이란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시나리오들을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급 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넓게 형성되고 있어요. 사실 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었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기업인데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뭐 주가가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죠. 미국에서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의견을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도. 근데 이제 어제 저는 좀 확인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을 저는 출하량은 한 자릿수 증가했는데 반도체 가격이 그러니까 판매가가 한 두 자릿수 올려가지고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래서 출하를 더 늘리겠다. 캐팍스 증설하고 이런 말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출하 늘면서 가격도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우려가 생긴 거죠. 가격이 빨리 정점을 치면 그만큼 네. 아까 수요를 말씀하셨는데 수요는 그만큼 강하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4분기가 아닌 3분기에 가격 상승률이 한 10%대 이상이 안 나오면 그 우려들을 시장에서는 이미 여러 반도체 대표적인 어떤 제조업 베이스의 기업에는 예.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자꾸 공급 쪽 요인들을 주시하는 겁니다. 반도체도 캐파 증설이 되면 공급이 늘겠지. 네. 뭐 이런 생각들. 유가도 이거 잘 공급이 잘 제어가 안 되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근본적인 깔려 있는 생각은 네. 그냥 주가가 올라와서 미래에 이걸 좀 많이 땡겼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 같아요. 예전 같으면 주가가 많이 맞습니다. 안 높아 있으면 반도체가 맞아요.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실적 좋은 그러니까요. 회사는 공급 늘리겠죠. 그게 뭐 바보 아닌 다음에야 계속 공장을 덜 돌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좋은 실적에 주목하라고 주가가 올랐을 텐데 불안하니까 이제 자꾸 나쁜 부분에만 스포트라이트를 그러니까요. 비추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윤주호 당신은 왜 자꾸 이렇게 나쁜 걸 보냐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하는 걸 아니까 전해드리는 거고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간다는 거는 기대감이 낮아질 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보다 잘 나오니까. 네. 그게 과도한 기대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미래에 대한 장비 전망이 우리가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 그거의 괴리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약간 강한 흐름을 못 받고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 징후들은 여러 군데 나와요. 또 경제 데이터를 보면 어제 미국의 ADP 고용이 나왔는데 사실 제조업은 완전 고용 쇼크였잖아요. 서비스업이 좋아서 잘 나온 거지. 네. 제조업 고용이 5월이 44,000명이었는데 6월이 18,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제조 베이스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탄력적일 수가 없는 거죠. 역설적으로. 미국 제조업체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제조업체도 어렵다는 뜻이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서비스업 재개되면서 달러도 강해지겠죠. 미국은 경제에서 서비스업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뭐 레스토랑도 재개되고 막 그런 쪽으로 가는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렇게 한 장밋빛 전망이 맞겠어?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의 지금 소매 판매 보면은 예상치가 좀 안 나오는 부분들도 나오고 어제 ISM 제조 지수도 나온 걸 보면 뭐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내부 구성 항목을 보면 이렇게 뭐 우리가 기대를 막 높일 만한 그런 수준은 또 아니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까 저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꾸 부정적인 부분을 자꾸 보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증시 분위기 잘 전해주셔서 또 좋은 참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요. 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예, 물 건너 바다 건너 나라밖의 경제 뉴스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물 건너 바다 건너를 또 그걸 못 읽고 더듬었네요. 참. 지난주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네. 그 동네에 또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고 있다고요? 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발생한 일인데 예. 그 미국 북서부의 제일 위쪽 캐나다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곳에 바로 아래가 워싱턴 주가 있고요. 예. 그 아래 오레건 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얼마나 덥냐면 예. 이 오레건 주의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월요일 온도가 섭씨 46도 를 기록했는데 1940년 이후에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합니다. 46이요? 예. 이 지역의 작년 이맘때 기온 기록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예. 아주 높아야 뭐 한 32도 정도. 그리고 보통은 한 20도 초중반의 설렁한 날씨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라스베이거스가 근처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덥습니다. 와. 예, 아예 반대편에 있는 그 미국 동부 보스턴 쪽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여기는 예. 뭐 이만큼 덥지는 않은데
이 동네에서는 역사적인 온도를 내고 있고 또 워싱턴주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의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상황이 마찬가지인데 예. 여기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로키 산맥 네. 있고 빙하도 좀 볼 수 있는 곳이라서 보통 6, 7월이 우리나라 3, 4월 온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49도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알래스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온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많은 분석이 나오긴 하겠죠. 뭐 기후 변화의 재앙이고 뭐 그렇죠. 이런 등등 지구 이야기. 온난화고 뭐 열돔 현상이라고 예. 돔이라고 하는데 이제 냄비 뚜껑 같은 네. 역할이다. 이제 고기압이 들어와서 따뜻한 공기를 땅 쪽으로 밀어내는데 이게 공기가 압축되면서 지면에 갇히니까 네. 더운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냄비 뚜껑처럼 이렇게 가둬놨다. 더운 공기를. 그래서 발생한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순환이 안 되니까 네. 전반적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네. 그래도 우리는 여름에 더울 때는 아주 덥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집에 에어컨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나라는 이런 거 잘 쓰지도 않아서 갑자기 닥친 더위 때문에 정말 힘들 것 같던데요. 맞아요. 여기가 보통 연중 이맘때 온화한 기후를 가진 지역들이라서 예. 워싱턴주의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어컨을 처음 구입하는 주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공급 대란이 일기도 했고요. 이거 누가 설치해주고 다니시나 이거.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유명한 도시가 또 밴쿠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곳은 에어컨이 없어서 집을 탈출한 주민들이 시내 호텔로 몰려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체크인 줄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이 있었다. 네. 어제는 또 산불까지 나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뭐 에어컨도 문제지만 사회적인 인프라 시설이 좀 망가졌어요. 시애틀이 그 고속도로가 고온에 좀 균열도 생기고 뒤틀리면서 아, 땅이 뒤틀어진 거예요? 네, 그 도로가. 아, 도로가. 그래서 정체를 일으켰고 또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는 그 스트리카라고 그 예전에 시대극 그런 뭐 야인시대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전차 네. 있잖아요. 예. 그 전차의 파워 케이블이 고온에 타버려서 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이번 폭염으로 지금 전기료도 뭐 폭등했고요. 휘발유 가격 비롯해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까지 네. 다 올랐습니다. 여기저기 이런 사고가 나면 전기도 끊기겠는데요. 안 그래도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안 쓰던 곳에서 수요가 몰리니까 정전 피해 있었습니다. 그 미국 워싱턴과 오레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아비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정전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10,000에서 2만 가구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전기가 모자라서 끊긴 건 아니고 갑자기 수요가 몰리니까 그 분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송전할 때 이 전력을 줄이는 변압기가 있는데 이게 고온에 보통 열을 방출시켜줘야 되는데 고온 때문에 열을 제대로 방출시키지 못해서 망가지거나 아니면 전달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또 뉴욕도 일부 지역이 전력이 끊겼는데 여기서는 이제 뉴욕 사람들이 좀 정전에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네. 그 정전이 한 번 있었는데 이때 한 10,000개 넘는 교통신호 다 마비가 되고 지하철 전체도 완전히 폐쇄된 적이 있어가지고 아, 도시 전체가 정전이었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 정전에 대해서 공포감이 특히 큰데 그래서 이 전력회사가 맨하탄 일부 지역에 사는 한 27만 명에게도 회사가 장비 좀 수리하고 보완하는 동안 에어컨 줄이고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거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절약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아직은 아니지만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가 또 있는 게 또 거기도 열 받으면 뭐 하나 고장 날 거고. 그렇죠. 이게 뭐 하나 석탄이나 그 천연가스를 태우는 것뿐 아니라 원자로도 전기를 생산할 때 그 열이 발생이 되니까 네. 이걸 방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닷물 끌어다가 냉각수로 쓰죠. 그렇죠. 근데 이 냉각을 위해서 물을 사용하긴 하는데 날이 너무 더우면 이 물도 수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발전소 문을 닫아야 하고 네. 보통은 이제 생산되는 전기 양이 줄어들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연설을 했는데 텍사스 폭설도 예를 들면서 이런 현상들이 왜 우리가 더 나은 전력망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보다 탄력적인 전력망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인프라 그 정책 강조하고 있었죠. 이것도 정책 홍보와 추진 수단으로 사용하네요. 마침 역시 타이밍이 역시 그래서. 정치인은 정말 네. 타고나야 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야, 고생 많겠네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진짜 이상 기후의 한 현상 사례 다 그런 그 말이죠. 네.
이 앞으로 계속되면 이거 더 큰 문제들도 계속 생길 텐데. 이게 거의 어떤 전문가들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운동선수가 어떤 날은 경기력이 확 좋고 예. 어떤 날은 확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균적인 경기력은 올라가는데 이런 그 극한의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게 지금 네. 날씨와 같다. 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뭔가 순환이 잘 돼야 날씨도 그냥 고만고만한데 네. 언제는 아주 춥고 또 아주 추우니까 또 여름은 아주 덥고. 그렇더군요. 우리가 화성에서 못 사는 이유가 낮에는 너무 덥대요, 또 거기가. 태양으로부터도 먼데. 그러니 이게 그냥 잔잔한 날씨 유지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도 해보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먹방이 유행입니까? 네, 먹방이 유행이라고 네. 제가 보통 외신들을 고를 때 이제 영어권 주요 외신들을 위주로 보는데 예.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시는 국내 기업 법인장님께서 이 뉴스를 전해주셔가지고 가끔씩 저희 그 게시판에 글도 올려주시는 네. 그분이에요. 그래서 아랍 뉴스들까지 쭉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스펠링도 한국어 소리 그대로 표기한 MUKBANG 먹방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시작된 먹방이 지구촌을 돌아 사우디아라비아 인플루언서에게까지 전해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들도 먹방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네. 어. 아무래도 아랍권이니까 예. 먹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랍의 유튜버들이 네. 600에서 700만 명 정도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아랍 유튜버들이 좀 부러우신가 봐요. 부럽습니다. 길게는 2년 전부터 사실 과자나 배달 음식, 한국 매운 라면 등을 이제 리뷰 방식으로 하긴 했는데 네. 최근에 이들이 직접 아랍 지역 음식을 요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식당을 발굴해서 자기 나라 음식을 먹는 식으로 진짜 먹방을 찍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한국처럼 정말 양도 엄청났고요. 그 ASMR이라고 이렇게 씹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보수적인 국가긴 한데 여성들도 엄청난 양을 먹는 먹방도 있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이 MUKBANG라는 먹방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난 먹는 거 보고 재밌게 보는 거는 국적 가리지 않고 다 똑같은가 봐요, 사람 마음은. 네, 저도 그래서 어제 찾아보고 왔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신기한 음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예. 한국과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둘 이상이 먹는 방송이 굉장히 많았고 한국은 되게 일상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 엄청난 양을 먹어치우는데 사우디 인플루언서 분들은 대부분 정말 이렇게 막 전투적으로 막 우와 이러면서 파이야 이런 태도로 이렇게 도전하듯이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 나라 음식도 있고. 네, 이 캅사라는 그 음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볶음밥에 고기를 올린 그런 음식인데 예. 많이 먹더라고요, 이거를. 우리는 이런 먹방이 유행할 때는 야, 요즘 신세대들의 문화는 달라? 뭐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넘어갔는데 네. 사우디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굉장히 진지합니다, 지금. 먹방의 뜻이 왜 먹방인가? 왜 남의 나라 말 쓰냐? 네, 아니면 한국에서 시작돼서 어디를 돌아서 사우디까지 왔냐? 왜 인기가 많은가? 이런 거 다 분석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보수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부터 예. 섭식 장애를 미화한다 이런 시선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내과 전문의 메디컬 센터 박사, 영양학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해서 먹방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하기도 했고 과식 자주 하면 어떻게 네, 되는지. 이게 시청자의 식습관과 음식 관계를 조작할 수 있다.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동물학대가 있었습니다. 왜요? 먹방이랑 동물학대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먹방이 자기 나라 사람들만 찍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K-팝 이 유명하다 보니까 예.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찍어 올리는 먹방도 사우디 사람들이 보는데 이때 살아있는 낙지나 바닷가재 생선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기겁을 한 거죠. 몇몇 시청자들이 이제 동물 운동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기사에 연체 동물과 그 벌레를 날 것으로 먹었다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웜이 뭐야 하고 찾아보니까 개불이었습니다. 해산물 그거 살짝 움직이는 거 벌레로 생각했군요. 이거를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이거를 이제 동물학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하고 사우디의 먹방. 네. 근데 중국도 얼마 전에는 계속 먹방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 중국 정부가 먹방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맞아요. 지금 중국에서 5월 초부터 예. 그 먹방을 동영상 업로드하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공약 캠페인의 일환이거든요. 식량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데
이 TV 방송국과 미디어 업체들이 이 먹방 동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하게 될 경우에 약 1,8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검열관들이 이미 이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너희들이 먹는 거 보면 이 수억 명의 시청자들도 또 뭐 하나 먹을 거고 네. 안 그래도 식량 부족한데 이제 그 얘기죠. 네, 식당에서도 그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의 음식을 주문하면 벌금. 먹다 남기면 혼나는 네. 거고. 어제 중국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 암시장에 이 활기를 띠었다는데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중국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100이라는 숫자에 질릴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100주년 행사는 평생에 한 번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원래. 근데 이제 이렇게 홍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불법 복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념품 암시장 업체들이 성행을 이뤘다고 합니다. 무슨 기념품이죠? 뭐 배지, 100주년 기념 그 로고를 아, 복제해서 만든 배지나 공산당 창당 100주년 네. 기념 뭐 배지 무슨 아니면은 손목시계 시계. 같은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이익을 낸 건데요. 다들 살려고 하니까 가짜로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는 뭐 당원들에게만 제공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티셔츠나 가방 같은 거는 공식적으로 되는데 못 받는 사람들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수요가 네.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만든 곳들이 중국의 이우라는 곳에 몰려 있거든요. 이우 국제시장은 이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 같은 건데 짝퉁 물건 많기로 유명했던 그런 네. 시장인데. 굉장히 이제 엄청 크게 있는 곳인데 예. 여기가 4년마다 생산 라인을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시장 기회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100주년이 여기에 사활을 걸었나 봅니다. 보통은 여기가 미국 대통령 후보들과 지지자들을 위한 선거용품도 여기서 생산된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EU 사업가들이 중국이 이 당국 로고 사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 네, 만든다. 소비자가 원하는 거 만들어 주는 거다. 왜 그리고 우리 보고 이게 뭐라고 하냐? 오히려 나라의 어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기야 소비자들이 사니까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당국에서는 우리 처벌할 거야 이런 입장이긴 한데 이거를 굉장히 공식적으로 막 크게 할 수 없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소비를 진작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이런 민감 부분이 예. 좀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막 너무 뭐라고 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비싼 거는 못 사니까 이런 거 사는 거니까요.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취자 정지훈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요즘 시중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은행은 어차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즉 예대마진 가져가는 그런 업이니까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금리가 높은 게 조금 더 좋은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 은행이 좋은가? 금리가 낮을 때 은행이 좋은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가 높을 때가 훨씬 좋습니다. 금리가 기본적으로 좀 높아야 예대 마진을 붙이더라도 조금 더 붙일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회사들도 어차피 돈 들여서 철판 사와서 자동차 만들어 파는 건 똑같지만 싼 자동차보다는 비싼 자동차를 팔아야 더 많이 남길 수 있잖아요. 은행도 대출이자가 한 10%쯤 되면 예금은 한 7% 정도 받아서 예대 마진을 중간에 한 3%포인트쯤 붙일 수 있는데 대출 이자가 3%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예대 마진을 아무리 붙여도 1%밖에 못 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은 더 실적도 올라가고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는 경기 좋을 때이기 때문에 다들 또 대출도 열심히 받으려고 해서 손님들도 늘어나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처럼 예금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에는 은행들도 예금은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고 적금 가입하는 손님을 차라리 더 좋아합니다. 요즘 은행 정기 예금 금리는 한 1.5% 정도인데 그래도 적금 금리는 2% 넘게 주는 이유가 예금은 더 받아봐야 굴릴 곳이 없어서 별로 반갑지 않고 다만 적금은 새로 통장 만들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단골 고객을 만드는 차원 그리고 적금은 매달 조금씩 붙는 거니까 큰 돈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좀 많이 붙여주더라도 은행이 크게 손해볼 일이 적습니다. 근데 적금 붙는 소비자들은 대개는 한 푼 한 푼 모으는 젊은 소비자들일 가능성이 또 커서 그런 고객 끌어오면 나중에 이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오래오래 은행 단골 고객이 될 가능성이 또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행들은 이익은 좀 덜 남더라도 적금 이자는 높게 정해놓고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적금 이자가 좀 조금씩 높은데 가끔씩 은행들이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대출이 아주 잘 나갈 경우에는 예금을 받아야 또 대출을 그만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시즌에는 큰 돈을 예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슨 특판 예금 이래서 예금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을 경우들도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예, 증시 업종 분석. 오늘은 게임 업종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주식시장 분위기 괜찮았죠? 네, 이번 주 주식시장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그냥 불안하면서도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고점이어서 고점 불안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는데 네. 코스닥을 중심으로 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예.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게임 산업 이야기 좀 해봐 주시겠다고. 네, 게임은 요즘 뭐 돈 잘 버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돈은 잘 버는데요. 네. 돈을 또 많이 써서 주가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돈을 그렇게 써요? 인건비죠. 아. 개발자들 뭐 성과급을 얼마나 주니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신작 게임이 많이 나오면서 요새 뭐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게임 광고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엄청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 증가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사실 뭐 다른 이유로 돈을 못 벌어서 실적이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뭐 개발도 많이 하고 마케팅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건 또 하반기에 또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가도 싸지고. 그래서 최근에 뭐 하반기에는 게임주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러한 전망들도 꽤 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별로 안 좋은데 네, 열심히 게임 개발 새로운 거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게임 회사들은 그럼 고민은 뭡니까? 자꾸 인건비 올라가는 게 고민이에요? 아니면 다른 고민이 좀 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일단은 게임 산업은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였거든요. 네. 게임도 엄청 잘 만들고 한국 사람들이 게임 엄청 잘합니다. 박 차장님도 게임 정말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좋아하진 않는데 나오는 저도- 게임 다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도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좀 해보긴 했고 저 때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 종류 게임이 유행입니까? 요새는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뭐 그런 게임들도 우리나라 선수라고 해야죠. e스포츠니까 예.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식은 스타크래프트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내용과 다릅니다. 캐릭터만 달라요? 어떻게 아닙니다. 달라요? 좀 다른데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 알겠어요. 그럼 뭐, 그 얘기는 따로 네, 나중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게임을 아. 안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좀 많아졌어요. 예. 2010년부터 성장주였는데 규제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됐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2011년도에 청소년들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것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청소년 셧다운제로 알려져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네. 이게 되면서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들이 나오면서 예. 약간 성장에 스크래치가 났죠. 음. 자꾸 정부가 규제하면 예. 이게 사실 게임이 40, 50대도 하지만 네. 10대가 가장 많이 하거든요. 가장 민감하고 유행에. 네. 예.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성장세가 조금 주춤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새 좀 개선이 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모두 다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한 10년이 됐는데 네. 청소년들 수면 시간을 조사를 해보니까 비슷하더라. 네, 한 1, 2분 정도 줄었더라. 음. 게임 말고도 할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유튜브도 보고 뭐 해야 되니까 사실 이런 규제가 의미 효과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개정안이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게임이라는 게 수출 산업이어서 맞습니다. 자꾸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면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경쟁력만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중국 게임 수입해다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게임은 수출 못하고 이런 주장도 하더군요. 맞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예. 게임인데 예.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서 중국에 수출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은 인터넷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인터넷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게임도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이었는데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초반에는 잘하는가 싶더니 이런 규제에 발이 묶여 있는 사이에 중국 업체들, 뭐 텐센트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면서 네. 지금은 뭐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임 산업에서 예. 개발 쪽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한 10년 사이에 이게 역전이 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중국의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 왜냐하면 많은 자본력 예.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우려들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무슨 뭐 한한령 뭐 이런 거와 비슷하게 해서 네, 한국 드라마도 오지 말고 네, 게임도 오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마. 네, 그러고 있었죠. 그 사드 이후에 중국은 이제 판호라는 걸 받아야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판호. 네, 일종의 허가 같은 겁니다. 예. 허가를 받아야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사드 이후에 판호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허가 자체를 안 해준 거죠. 한국 게임 회사들만. 일단은 외국계는 다 막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게임 회사들도 판호를 아예 안 내주는 건 아닌데 잘 안 내줬어요. 축소했죠. 예. 그런데 외국계 회사들을 완전히 막았다가 조금씩 풀어주는 기미가 있을 때도 한국은 안 풀어줬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에 네. 판호가 이제 하나가 좀 풀렸죠. 새로. 네, 예. 서머너즈라는 게임에 판호를 내주면서 꽤 네.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예. 판호를 내주면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네. 펄어비스라는 회사가 검은 사막 M이라는 게임의 중국 판호를 또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작년 12월에 서머너즈가 판호를 받고 올해 2월에 룸즈라는 회사가 판호를 받았는데 네. 이번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에 판호 받은 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냐면 예. 이게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요? MMORPG라는 다중 접속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거, 리니지도 이런 게임이거든요. 여러 명 한꺼번에 게임하는 거. 맞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할 때는 2인용, 4인용 이랬었잖아요. 네. 많아봐야 4명이서 하고 그랬는데 요건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접속해서 네. 용도 잡고 단체 카톡방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독성이 심한 게임이어서 예. 과금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게임인데 이거에 판호를 내줬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형 게임사들이 대부분 이런 게임들을 하는데 잘 하고 만드는데. 중국에 이제 판호를 대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판호가 나왔다라는 거에서 되게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고요. 뭐 웹젠이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예. 대부분 다 이런 게임들을 중국의 판호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만약에 이게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작년에 게임 시장 규모가 47조였거든요. NC소프트가 작년에 번 돈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시장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거는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대를 거죠. 하는 거다. 맞습니다. 중국이 이제 중국 시장 문을 열어주니까. 네, 맞습니다. 신작 게임들은 보통 매년 하나씩 그냥 회사마다 나오는 겁니까?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뭐 5년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도 이제 뭐 신차들 내놓고 이런데 게임은 어때요? 게임은 내놓을 때 오르르 나와요? 아니면 거의 뭐 2, 3년에 한 번 나오는데 회사마다? 대작 게임은 한 6, 7년씩 걸려요. 뭐 한 계획은 4년 잡았다 치더라도 만들다 보면 너무 커지니까 연기되고 출시가 연기되고 하면서 한 6, 7년마다 한 번 나오는데 올해는 유난히 대작 게임이 많이 출시가 됩니다. 예. 큰 회사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넷마블에서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네. 요거는 지브리 스튜디오 아시죠?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쪽과 협업을 해서 뭐 그래픽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 주에 공개한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란 게임 예. 앞서 말씀드린 이제 MMORPG 게임인데 이게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애플이랑 구글의 양대 마켓 1위를 했고요. 광고도 지금 뭐 하는 게임이에요, 이건? 이것도 리니지랑 비슷한 게임입니다. 뭐 한간에서는 리니지랑 너무 똑같다 뭐 그러고 있긴 한데 네. 이 MMORPG가 굉장히 왜 의미가 크냐면 돈을 많이 씁니다. 초반에. 왜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캐릭터가 힘이 세져야 되거든요.
아하. 중간에 아하. 다중 예. 접속이다 보니까 다른 예. 사람 만나서 싸움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해야 하는데 되는데. 내가 처음에 힘이 약하면 아, 이건 체면 문제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을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돈을 쓰면 강해져요? 돈을 쓰면 강해지죠. 아. 물론 이제 컨트롤에 이런 실력도 있지만 네네. 돈을 쓰면 강해지기 때문에 음. 게임 그 과금을 많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예. 게임 업체들 수익에 굉장히 아.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MMORPG가 이런 특징이 있군요. 맞습니다. 혼자 할 때는 그냥 잘하든 못하든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네, 뭐 남들 신경 쓸 거 없지만 그런데 여기는 남 신경 많이 쓰이는 게임이네요. 다른 사람 잡다가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참을 수 없죠. 네. 그리고 예. NC소프트라는 회사가 7월달에 또 대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IP가 있거든요. 굉장히 예. 유명한 IP입니다. 리니지 다음으로 유명한 거라서 네. 게임이 지금 공개를 할 예정이라서 대작 게임이라고 하면 뭘 대작 게임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쓴 거?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 히트한 게임들 리니지 같은 경우에 리니지 1, 2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 리니지 예. 1이 흥행하니까 리니지 2가 흥행하고 이 블레이드 앤 소울도 블레이드 앤 소울 2입니다. 그 흥행했던 게임의 속편을 대작이라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여기 돈도 많이 쓰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게임 업종은 어떻게 뭐 이 정도 살펴보면 됩니까? 주식은 어때요? 투자할 만해요? 일단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이제 BBIG라고 해서 우리 성장주 4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 업종이 들어갔었는데 예. 실제로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었고 예. 마케팅 비용도 이제 부담이 됐었는데 하나하나 개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이제 게임을 하는 환경들은 굉장히 좋아졌고 네.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중국의 판호 발급이라든지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쏟았으면 당연히 매출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신작 게임들 말씀을 드렸는데 신작 게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요. 예. 뭐 변화하는 시대 이런 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주가도 많이 조정받아 있고 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게임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 게임 말고도 이것저것 볼 것, 즐길 것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네네. 점점 더. 네. 그러면 이제 게임은 뭐 여기까지가 고점인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메타버스 이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MMORPG도 메타버스와 일맥을 상통하는 겁니다. 하기야. 우리 예. 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니까 온라인으로 다 만나잖아요. 네. 게임상에서 열심히 만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친구들끼리 게임하면서 만나더군요. 그렇죠. 정말. 채팅도 하고 네. 어디서 모이고 뭐 용도 잡으러 가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뭐 사회 더 전반의 늘어날 변화, 거다.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 안 하던 분들도 할 거다 그럼. 그렇죠. 친구가 게임하면 야 여기서 우리 만나는데 뭐 같이 게임 한번 하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들은 앞으로 계속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임 업종과 관련해서는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중소형 게임 업체도 있고 네, 그 큰 대형 게임 업체도 있잖아요. 시가총액도 높은. 맞습니다. 근데 게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운 좋으면 이게 딱 영화가 대박 나듯이 저예산 영화도 대박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게임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게임은 정말 돈 개발비 많이 들인 걸로 성공 여부가 대체로는 정해지는 겁니까? 영화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돈을 안 만들어도 네.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재작년에 이오스 레드라는 게임이 정말 모르는 게임이고 돈도 얼마 안 들었는데 정말 예. 초대박을 쳐서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입니다. 그렇군요. 자, 게임 업종 공부 잘했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